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1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인연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은 나에게 참 좋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안 좋은 기억을 남기기도 하죠. 또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가 떨리는 최악의 악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지만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동양 사람인데다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동네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아예 달라질 줄은요. 제 가정이 어떤 이유로 무너뜨려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학교 때문에 경기도로 올라왔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죠.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일 욕심도 많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 편이었긴 한데 어렸을 때 아이가 자주 아팠던 탓에 둘 중 한 명은 전적으로 아이를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였죠. 아이는 지금 그때 자주 아팠던 게 무색할 만큼 너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특히나 축구를 잘하고 많이 해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건강한 그리고 개구진 아이죠. 어쨌든 저는 소담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5시 50분이 되면 저는 매일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는데요. 제 아들 주연이의 학원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주연이는 그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6시 10분이 되면 도착하거든요. 그때 당시 9살이었던 주연이는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어리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나갔습니다. 또 그 김에 겸사겸사 마트도 갔다 오고 장을 보고 오기도 하고요. 그날 역시도 학원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보통은 저 혼자 있는데 그날따라 제 옆에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서더라고요. 선한 인상의 여자였고 학원 차량 기다리는 엄만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학원차에서 제 아들 주연이가 내리는데 그날따라 혼자가 아니고 한 친구와 제잘거리며 내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왔고 그 옆에 친구는 제 옆에 서 있던 여자에게 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엄마인 듯 했죠. 저희 아들은 저에게 그 아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얘는 형우야, 조형우. 나랑 같은 반이야. 전학 온 지 한 달 됐어. 아, 그래? 오늘부터 우리 학원 다닌대. 아, 그렇구나. 저는 아들 얘기를 듣고는 그 여자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분은 웃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한 달 정도 전에요. 아, 그렇구나. 몇 동 사세요? 저 106동이요. 저는 104동인데 저희 앞동이시네요. 그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요. 낯선 환경일 텐데도 제 아들과도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왔고 저 형우라는 애랑 반에서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 말로는 한 달 전에 전화 왔는데 딱히 자기랑은 안 친했대요. 그런데 오늘 학원차를 같이 타더랍니다. 그래서 그 김에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항상 형우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보다는 2살이 어리다고 했고 남편은 화물 트럭을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분이세요? 그랬더니 형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요.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어머, 그러세요?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길래.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지낸 지가 꽤 됐거든요. 반가워요. 대구 어디서 사셨어요?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생각하니 친밀감이 더 들고 반갑더라고요.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확 가까워졌습니다. 형우 엄마는 자신의 이름을 이서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는 언니라고 불렀고 저는 서영 씨라고 불렀죠. 서영 씨도 전업주부라고 했고 아이 보내고 집안일 해놓고 나면 심심하다고 취미라도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라고 했어요. 서영 씨도 처음엔 좀 낯을 가리나 싶었는데 막상 대화에 물 것 같으니 엄청 활발하고 괄괄한 성격이더라고요.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집도 가까웠던 데다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종종 같이 놀러 갈 때도 있었고 서로의 집에도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서영 씨의 남편은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놀다가 다 같이 저녁 먹고 간 적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친구 엄마들에게도 서영 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엄마들도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에는 서로의 집에 모여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만나면 교육 정보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는 특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주연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만났느냐 등등요. 물어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머 언니 부럽다. 우리 남편은 좀 무뚝뚝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냐니까 그건 아닌데 좀 다정한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도 형우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일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서영 씨는 다른 엄마들하고도 곧잘 지냈습니다.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누구하고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엄마들도 서영 씨가 성격이 활발하고 좋다고 그랬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서영 씨를 포함한 친구 엄마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같이 방에서 놀고요. 제가 해물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맥주 한잔하고 먹기로 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회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늦는다고 했기에 편하게 있던 친구 엄마들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일찍 왔네? 오늘 회식한다며. 아, 부장님이 일이 생겨서 회식 취소됐어. 남편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다른 엄마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노십시오. 같이 밥 먹어. 에이, 나 있으면 불편할 텐데. 나는 알아서 먹을게. 그때 서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드세요, 주연이 아버님. 언니가 해물찜 너무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같이 드세요. 서영 씨가 적극적으로 오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식사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맥주 한 잔씩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나중에는 각자의 남편들 다 부를까 그런 얘기도 했고 나중에 정말로 연락을 받고 남편들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늦게 서영 씨 남편도 왔어요. 서영 씨 남편은 덩치도 크고 인상이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남편들끼리 서로 얘기도 주고받았고 서영 씨 남편은 자기는 개인 화물트럭 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재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드리게 명함 한 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명함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리는 파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남편이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며 참 성격이 좋고 사회생활 잘한다 싶어서 내 남편 멋지네 싶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생각들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상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아침 8시쯤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새벽 6시 반만 되면 부스스 일어나 준비를 하고는 집을 나서는 겁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고는 굳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면서 알아서 챙겨서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8시쯤 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팀장님 바뀌었다고. 근데 새로운 팀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지각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양반이야. 그래? 그래도 너무 일찍 아니야? 7시 반 정도에 나가도 되지 않아? 안 돼. 오히려 그 시간에 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차라리 일찍 가서 차에서 쉬는 게 낫더라고. 에이, 그래도 너무 피곤하지. 괜찮아. 더 일찍 가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일찍 가니까 오히려 여유도 있고 차도 안 막혀서 좋아. 동도 트기 전에 준비해서 나가는 남편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남편의 말과 달리 그맘때 남편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피곤하다는 소리도 부쩍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잠자리까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자주 보고 행여나 제가 휴대폰을 볼까봐 그랬는지 열심히 폰을 사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뭘 그렇게 재밌게 봐? 라고 물으면 그냥 뉴스나 유튜브 보는 거지 뭐 라며 어색하게 말을 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달라진 남편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고 촉이 오더라고요. 인정하긴 싫지만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는 제 안의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남들 다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딴 마음을 먹은 걸 와이프가 모를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채를 했지만 분명 달라진 게 보였거든요. 뭐든 확인을 해봐야지 의심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죠. 그 새벽 5시 50분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옷을 대충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뒤를 따라 나섰죠. 남편이 정말 회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새는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기에 차키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남편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도 남편을 몰래 미행하려 했는데 들키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남편을 계속 따라갔죠. 어디 가지? 그런데 남편이 향하는 곳은 106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106동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106동에 왜 왔지? 혹시 누구랑 카풀이라도 하나? 머릿속으로 여러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카풀을 한다고 해도 차로 오면 되지 남편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도대체 뭐지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게 떠오른 겁니다. 형우네가 106동 6층에 산다는 것이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설마 싶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이 몇 층으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추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길 남편이 왜 가? 저는 황급하게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형우네 집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여길 왜?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올라갔는데 없어졌으니 저 집 안으로 들어간 건 확실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도대체 형우네 집에 왜? 당장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라고 할까 하다가도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에서 멍하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형우네 아빠는 새벽 일찍 나간다고 했던 서영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 남편이?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게다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식들이 친구 사이잖아요. 짐승들도 아니고 자식들도 다 얽혀 있는데 설마 싶었죠. 거기 있다 보니 남편이 진짜 올라간 건 맞는지 내가 뭔가 헛걸봤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침 7시쯤이 되었을 때였어요. 602호의 현관문 잠금장치가 찰칵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추고 계단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 남편이 도둑마냥 주위를 살피며 그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잠옷 차림의 형우 엄마가 살짝 따라 나와 잘 다녀오라는 듯 남편의 뺨을 톡톡 치는 겁니다. 남편도 가보겠다는 말을 살짝 하고는 엘리베이터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사고가 정지되는가 봐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것들이 미쳤냐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친한 동네 친구 엄마네 집에서 나오고 그토록 익숙하고 다정하게 스킨십을 한다니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도 있지만 어떻게 둘이서?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고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와 정신을 차리니 그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난다고?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며 헛구역까지 났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나서의 제 마음은 완전 지옥이 되었죠. 이것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족쳐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증거 수집해서 이혼하자고 해야 하는지
이혼은 하는 게 맞는지 선택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이 이렇게 박살나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누워서 울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6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안 오니까 그냥 혼자 들어왔고 그 사이에 서영 씨, 아니 그 망할년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언니, 왜 오늘 주연이 데리러 안 왔어? 내가 동 앞까지는 데려다 줬어. 어디 갔어? 아니면 아파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냈는데 기함을 했습니다. 남의 남편 불러내서 새벽마다 그러고 있으면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언니? 뭐 진짜 이런 년이 다 있나 싶어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결심했죠. 내가 너랑 내 남편이랑 아주 개망신을 줄 거고 소송도 할 거다. 네 남편한테도 알릴 거고 네 자식한테도 알릴 거다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다음날 새벽 다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의문스러운 기분으로 남편을 쫓았던 전날과 달리 그날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와 똑같이 계단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물리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계단에서 기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찍었어요. 제 남편은 자고 있는 형우가 신경 쓰이는지 집안을 살짝 살피더니 이서영과 살짝 키스까지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훨씬 대담해진 거죠. 아내 자식도 자고 있는데 진짜 미친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를 깨물고 그것을 찍었고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둘이서 꽁냥거리고 있다가 제가 들이닥치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그 둘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당혹감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그 길로 남편 싸다기를 갈겼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풀스윙으로 남편 뺨을 3대나 휘갈겼습니다. 그 앞에서 이서영이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뺨을 쳐맞는 와중에 진정 좀 하라며 빌었고 저는 이번엔 이서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서영은 그 와중에 지네 아들 깰까봐 걱정은 되는지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문부터 닫는 겁니다. 문은 왜 닫아? 형우 목이 쪽팔리긴 해? 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머리가 잡힌 채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보고 머리채 놓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고 저는 남편도 확 떠밀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자식들이 친구인데 이러고 싶니? 이러고 싶어? 그러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옆집에서도 놀라서 문을 열고 쳐다보더라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남편이고 이서영이고 얼굴 가리고 있고요. 얼굴 가리면 뭐 하나요? 옆집 사람이니 다 알 텐데요. 저는 일단 씩씩거리며 어디 두고 보자고 니네 불륜으로 싹 소송할 거라고 동네에도 소문 다 날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불이 나게 들어왔고 오자마자 또 비는 겁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저는 남편을 보니 또 열받아서 머리고 등이고 어깨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펑펑 울면서요. 야, 이 미친놈아! 아들 친구 엄마랑 그러고 싶냐? 네가 인간이야? 새벽마다 그러고 그 집까지 좋아? 너나 그년이나 짐승들이야? 저는 울부짖었고 잠에서 깬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허둥지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를 돌려보내고 제 앞에서 계속 빌고 저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 동네방네 개망신 다 주고 나도 이혼하겠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장 이혼할 자신도 없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없거니와 이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날 어떻게 해야 하나 울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혼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게 문제라면 남편에게 재산 분할 받고 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도 됩니다. 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에 오래 일을 했으니 경력직으로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살면 다 사라지겠지만 제 마음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저희 아들에게도 아빠의 자리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혼은 하지 말자로 가닥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분통 터지고 열받지만 이혼은 차마 못하겠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와서 다시 싹싹 빌었어요. 저는 어떻게 만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술 먹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 먹는데 이서영이 상밑으로 자꾸 남편 무릎을 톡톡 치더랍니다. 처음에는 비좁아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꾸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묘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대요. 한번 본 적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서영이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위로를 해주다가 그날 계기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우연히 자식 친구 엄마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나요? 제 남편도 미친놈이고 그 여자도 보통 년이 아닌 거죠. 게다가 저한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 남편에게는 자기가 이혼까지 생각이라느니 어쩌느니 했다는 것도 너무 대놓고 작업 거는 느낌이라 경악했습니다. 이서영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각 잡고 제 남편을 꼬신 느낌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저도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서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평소 조잘거리기 좋아하던 이서영이었지만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저는 이번 달 안으로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알겠다고 하면서 혹시 이혼할 거냐 묻더라고요. 저는 쌍욕을 퍼부으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딴 걸 물어보느냐고 했습니다. 이서영은 미안하다면서 우는데 미안할 짓 다 해놓고 제 앞에서 이러는 게 제정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마주치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당장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우도 학원 끊으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하고도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죠. 이서영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굴었지만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쳤고 남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걸 덮고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완전 돌게 만든 상황이 두 개 있었어요. 이서영이랑은 SNS 팔로워가 되어 있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피드에 이서영 SNS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서영은 자신의 SNS에 남편과 아이와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가족이 최고, 소소한 행복, 사랑에 같은 태그까지 달아놓은 겁니다. 그걸 보는데 머리가 돌더라고요. 나는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위기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지는 행복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런 걸 올린다고? 눈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그맘때 컴퓨터로 남편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이서영한테 30만 원을 송금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거 왜 보냈냐 추궁하니까 제가 그때 머리채를 심하게 잡아서 다친 바람에 치료비 차원으로 보내준 거랍니다. 안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면서요. 말은 저를 위해 보냈다는데 솔직히 그걸 누가 믿나요? 지가 이서영이 눈에 밟히고 미안해서 보낸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신락 같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카톡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만났던 다른 엄마들 포함 제가 아는 동네 사람들은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서영의 남편이자 형우 아빠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명함을 주고받기에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단톡방을 갑자기 여니까 초대된 사람들도 어리둥절했겠죠. 저는 그 단톡방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서영 그 여자 집에서 나오고 둘이서 현관문 앞에서 키스하는 영상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1시간 반이나 일찍 나가길래 몰래 따라가 봤더니 106동 형우 엄마네로 출근을 했더군요. 형우 아빠 일찍 나간다고 하더니 아침마다 제 남편 집으로 부르고 재미가 참 좋았나 봅니다. 집에 아들도 있는데 참 대단하네요.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올립니다. 이렇게요. 영상과 제 글이 올라가자마자 단톡방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헐, 이게 뭐야, 미쳤나봐 같은 메시지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형우 아빠가 읽기를 기다렸어요. 형우 아빠도 본 건지 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좀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우 아빠도 충격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제가 봤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통화하는 내내 너무 놀랐는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우 아빠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단톡방의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남편은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이서영한테 들은 건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게 왜 그딴 짓을 벌였냐고 네가 자초한 거라고 일갈했죠. 그 형우 아빠랑 이서영이랑은 심하게 싸웠고 이혼도 한다더군요. 자기가 새벽 일찍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데 와이프는 아들 친구 아빠를 집으로까지 부른다니 형우 아빠도 충격이 얼마나 컸겠나요. 그 단톡방 올리고 나서 저한테도 다른 엄마 친구들한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냐고 같이 족치러 가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폭로했으니 냅둘 거라고 했죠. 그 집 아들인 형우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저를 질책했고 반성 없이 뻔뻔한 그 모습에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형우 아빠 역시 제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고요. 저는 남편과의 법적 다툼을 벌였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는 정말 폭풍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문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행히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살다가 예전에 동네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서영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이혼당하듯 위자료 다 뜯기고 고향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선 이서영이 어딜 가든 쫓아다니며 그 영상이라도 콱 풀고 싶은데 어쨌든 그 여자도 이혼당하고 아들 뺏기고 그 집도 풍비박산 났다고 했으니 저도 여기에서 멈추려고요. 참 씁쓸합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그 둘의 헛짓거리로 인해 두 집안이 초토화가 되었으니까요. 그 양심 없는 것들은 자기들 잘못이라 생각 않고 제가 이를 너무 키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 건 100%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남편은 그 여자에게 몰래 돈까지 보냈고 또 그 여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행복을 과시했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운명이라 믿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악연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엔 저도 점차 무뎌지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분노하지 않으려 해요.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각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 제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희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저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성격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까지 바꾸게 되었어요.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는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진심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완전히 달리 먹었거든요.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지만 제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는 소중한 자식인데 그때의 어머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섭섭하다는 말로 부족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울컥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어머님은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잘난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이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모든 면에서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지역 명문고를 나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죠.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였습니다. 게다가 일남 일녀 중 남자이고 막내이니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나요. 그에 비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스펙이 좋다 보니 당연히 여자의 스펙도 따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자체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조건이 아니라 저 자체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희 둘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언정 남들이 보면 제가 많이 처지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좀 더 나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께 부족한 며느리라 죄송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번듯하게 키운 줄 아느냐.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다. 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면 저희 남편은 즐겁을 하며 어머님께 따졌죠. 사실 어머님의 저런 말씀들이 저라고 상처가 안 됐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아들에게 서운한 것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내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있었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넘기곤 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다 쌓여가고 문드러졌지만요. 어쨌든 어머님에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며느리였겠지만 저는 그럴수록 어머님께 더 잘하고 싶고 진심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종종 찾아뵈어 시댁 잡일도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챙겨드리고 여행도 다 같이 종종 갔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우리 가족끼리 가자고 해도 제가 시부모님 챙겨서 좋은 데 모셔가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려고 노력했죠. 남들은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도 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진해서 잘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라도 하면 저를 좀 가족으로 또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나 싫다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또 제가 억지로 남편 붙잡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이었고 제가 그렇게 눈치 보며 쩔쩔맬 필요도 없었는데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저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은 냉랭하고 차갑게 대꾸를 하셨어요. 필요 없다. 피차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기도 했죠. 남편도 저에게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멀리 살기도 하거니와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연락도 거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딸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챙겨드리려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어머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까지 손주를 안겨드리니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듯 했죠. 물론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계속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틈만 나면 아들 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잘 챙겨 입혀줘라. 남편 잘 챙기는 게 네 몫이다 등등의 잔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실 때면 저도 웃으며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저에게 박하게 구셨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좋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에게 참 잘했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이외에는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가족력도 없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좀 아니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추가 금액을 내고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덜컹했죠.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많이 안 좋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니요. 너무 놀랐죠. 그때까지 딱히 어떤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검사 날짜를 잡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은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 해주었고 남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고 나니 죽음이라는 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전에 철 없을 때는 죽음에 대해 이 정도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구나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가족이 있고 또 돌봐야 할 자식들이 있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한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 양가에는 일단 알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고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지우 아빠가 전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 검사 받고 확실하게 결과 나온 이후에 부모님들께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랬다며. 의사가 모양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던데?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라더라. 아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니? 너네 집안에 누구 암 걸린 사람 있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내가 못 살겠다. 애들도 어리고만 이게 다 무슨... 아휴. 어머님은 제가 걱정되거나 안쓰럽다기보다 짜증 섞인 말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에게 무정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런 반응은 예상도 못했어요. 안타까워하고 아직 완벽하게 추가 검사까지 한 건 아니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저를 질책하고 탓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잘 챙겼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정식이도 창창하고 애들도 아직 어리구만. 아휴,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중내 산에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검사받고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든 말이 가시처럼 저한테 콕콕 박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남겨진 손주들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 라며 애써 어머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런 순간까지도 나한테 너무하시는구나. 남도 이렇게는 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며 엄마가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남편은 애써 어머님을 두둔했지만 제가 어머님을 모르나요? 마음에 없는 표현이 아니라 며느리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으시고 성가신 일 생기는 게 싫으셔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어머님에게 많이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반응에 제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그 후 저는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을 해야 하고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충격이 컸죠. 남편에게 겨우 전화를 걸어 말하자마자 둑이 터진 듯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까지 짐을 싸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제가 부모님들께도 어쨌든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시댁에도 알렸을 것 같은데도 그날 시댁에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바로 전날까지도 말이죠. 시부모님의 행동이 정말 남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는 당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정식이는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니? 지금 짐 싸서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급한 일이니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시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려 입원 준비를 하는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잠시 후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많이 급하신 일인가 싶어서 잠금을 풀어 남편 폰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들, 거기도 재혼이래.
1년 살고 이혼한 거고 애는 없다더라. 그 집 아빠가 로펌 변호사라고 하고 그 딸내미는 영어학원 운영한댄다. 집에 돈도 많고 네가 자식 있는 거 상관없다고 했대. 자기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 나가서 천천히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와.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들을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무려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고 멍한 얼굴이자 모든 걸 눈치챈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했는데도. 여보,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엄마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화냈다가 나중에는 대꾸도 안 했어.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야.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땐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 무슨 재혼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도 어머님은 꿋꿋이 선자리를 알아보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중엔 대꾸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문자를 계속 일방적으로 남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만의 독단적인 행동인 건 아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그 순간은 남편까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고 혼자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이 아니고 엄마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 혼자 저러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진료실 앞에서까지 옥신각신 난리를 좀 쳤습니다.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고 하고 저는 그저 그 모든 상황이 환멸이 났어요.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뻔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아들의 재혼 자리를 알아본다니요. 남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상황과 처지가 너무 슬프고 기막혀서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고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검사 결과가 악성이라고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건데요. 네? 잠깐만요. 아닌데. 제가 양성으로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선종이실 텐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허둥지둥 알아보더라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했고 다른 간호사들과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황당한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죠. 간호사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희 씨랑 동명이인의 나이도 같은 데다 공교롭게 병증도 같은 분이 있어서 연락이 잘못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섬유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벙찌고 이게 진짠가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오진 사례가 가끔 있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진짜 맞느냐고 확인을 했고 나중에 의사 만나서 검사 결과도 다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암이 아니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 섬유선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복잡했죠. 일단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가장 컸지만 또 한켠으론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했거든요.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진 거죠. 그렇게 입원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을 했고 어머님이 저러실 때 확실히 그만하시라고 끊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나 앞으로 어머님 다시는 못 보고 살 것 같아.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새며느리 찾으려고 혈안이 되신 분인데 나 어머님 얼굴 도저히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 그동안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알아도 노력 많이 했다. 내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내가 가족도 뭣도 아니었던 모양이네. 그냥 죽으면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그만인 부품이나 다름없었던 거네. 남편은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게 싫다면 지금 이혼해. 내가 당장이라도 도장 찍어줄 테니. 제가 이혼이라고 말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실망이 너무 크다 못해 분노한 상태였고 어머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어머님을 다시 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선택할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받으려다가 어머님께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병원 갔니? 정식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같이 있어?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는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긴 하세요? 제 삐딱한 말에 어머님이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라고? 얘 뭐라는 거야? 제가 죽을지 살지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고 하는데도 걱정 한번 안 하셨잖아요. 걱정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정식 씨한테 재혼 선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저 아직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애아빠 선자리부터 알아보고 다니시냐고요. 제가 묻자 어머님도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정식이가 얘기했니? 아니, 그거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손주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물론 당연히 네 걱정도 되지만 남아있는 손주들 생각해서. 어머님, 제발 좀 솔직해지시죠. 저 어머님이 정식 씨한테 연락한 거 다 봤어요. 애들 걱정은 무슨. 남아있는 정식 씨가 제 뒤치다꺼리 할까봐 걱정 엄청 하시던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건 알았지만 저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도 그건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상처 주는 거 다 참아가면서 그래도 어머님 이해하고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계획적이고 냉철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 아니라네요. 다른 사람이랑 결과가 잘못 통보되었다네요. 어머님 어쩌죠? 좋다 마셨네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셨네요. 아쉬우겠어요. 네? 저는 그 말을 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인지 웃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하니 당황해서 횡설수설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실수를 해? 그 병원은 미친 거 아니니? 왜요? 아쉬우세요?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저는 암 아닌데 어머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남아버렸네요. 많이 아쉽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 옆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 암이 아니면 다행인 거지.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머님한테 그 착하고 순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그 며느리 오늘부로 죽어서 하늘나라 갔거든요. 저는 다시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정식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여나 어머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부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어머님 볼 바에야 김정식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저 살아생전 어머님 다신 보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이 설령 돌아가신다고 해도 장례식장 안 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나한테 툭툭거리셔도 정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저 죽는다고 하니 그 잠깐도 못 기다리시고 새며느리 얻으려고 저러고 조급해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보겠나요? 어머님도 본인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어머님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많았는데요.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하거나 행사 챙기고 그 모든 거 기꺼이 제가 다 했었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다 끝이었죠.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하고 또 제 눈치 본다고 거의 발길 끊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이 어머님께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시어머니 보고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딨냐고 그러느냐고 다 손가락질 했다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시댁을 가지 않게 됨으로써 아쉬운 건 어머님 뿐이죠. 저는 시댁 무술이짓 안 해도 되어 좋기만 한걸요. 어머님이 뒤늦게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셨지만 저는 몽땅 차단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갑자기 반찬 택배를 보내시거나 백화점에서 사온 선물도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더니 이제는 잠잠하시네요. 제가 좀 부족하고 못마땅할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다는 건 어머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그토록 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앞에서는 이제 받아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저를 갈아치우려 하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여러 번 그러셨다는데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고 뭐라고 하시든 추호도 만날 생각도 다시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아예 남남처럼 살 거예요. 남편도 제가 받은 상처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어머님을 이해해 주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남편과도 끝이고요. 저는 현재 시부모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남편과 아이들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이 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시고 옆에서 돌봐드렸겠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습니다. 혼자서 내내 병원에 지내고 있으시다는데 당신이 아프다 보니 그때의 제 심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돌아보고 이해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셨다고 남편을 통해 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제가 시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어머니 자리를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때의 제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조차도 나에게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암인 줄 알았을 때 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 이유로 제 자신을 희생하며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후회 없이 살자, 내 마음을 돌보며 살자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다 보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